이게 내신은 또 시간이 5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100분에 우리가 30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만 이제 내신은 적게 22문제 그리고 많게는 28문제까지 근데 또 심지어 서술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50분 안에 풀려고 하면 사실 모든 아이들이 항상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수학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고1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 고1 수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해라 네. 라고 하면 안 해요. 난 다 지금 미적해야 되고요. 맞아요. 조급하죠. 조급 확통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하냐라고 하는데 네. 돌아가도 되는 거죠, 사실은. 돌아가야만 하는 그쵸. 거예요. 네. 걷지도 못하는데 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2015년도 고1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3월 학력평가를 실시를 했었어요. 그때 보통 3월이 되면 고3 학생들이 가장 입시에 관심이 많은 월이에요. 그런데 실제 저희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 연구소 쪽으로 어떤 다양한 질문들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고1 학생들이 정말로 입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수학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 고1, 2 대표 강사분이신 장미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관역이죠. 수학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먼저 한번 더 짚어주시죠. 먼저 수학의 경우는 과목명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공통수학 1, 2라고 하는 과목을 1년에 걸쳐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과목들은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사실 과목명만 보면 현재 고2, 3 학생들이죠. 네. 2015 이제 교육과정과 좀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네. 뭐 학습량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른 과목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배우게 되는 공통수학 1, 2 과목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갔었다가 빠지게 되면서 다시 추가가 되는 단원인데 과거에는 역행렬이라고 하는 단원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행렬에서 역행렬이 빠지게 되면서 뭐 아이들이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행렬은 과거에 제가 배울 때는 꼭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네. 지금은 안 배웠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행렬이라는 과목은 대학교 가게 되면 특히 이제 뭐 컴공이나 이쪽 계열은 거의 필수적으로 네, 중요하죠. 맞아요. 공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네. 안 배웠다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교육과정 좀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배워야 되는 내용들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깊이는 네. 모르겠지만 다뤄야 되는 범위들은 분명히 잘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어쨌든 양적인 측면으로는 그러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제 중학교가 끝이 나고 이제 네. 고등학교 처음 이제 올라왔을 텐데 학생들이 뭐 수학뿐만이 아니고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을 가장 좀 부담스러워해요. 맞죠. 뭐 중학교와 네. 고등학교 정말 차이가 많다라고 느끼는데 네.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장 차이가 있는 거는요. 공부해야 할 양이 아주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깊이가 꽤 차이가 있는데 중학교 때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사실 시험 뭐 1, 2주 전에 벼락치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그렇죠.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배우는 수학의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창의력을 기르고 또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력을 요하고 또 내용도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개념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개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개념, 뭐 이론, 기본을 강조하는데 네. 사실 수학만큼 개념을 확실히 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개념 공부라는 건 학생들이 어떤 거다라는 걸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개념 네. 공부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면 네. 그게 공부가 된 거다. 개념을 이해한 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했던 대답. 아. 저도 똑같아요. 학생들이 지금 친구들은 네. 저희 때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서가 네.
수학의 정석. 맞아요. 지금 거의 네. 안 보죠. 거의 안 보죠. 그리고 조금 떨어뜨리면 개념 원리 정도 맞아요. 봤고, 교과서는 저 때도 잘 안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네. 개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의 보지 않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보통 수학 교과서 보게 되면 수학을 막 숨항 뭐 이렇게 바꿔놓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사실 개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개념 공부가 끝이 나는 거다. 그래서 맞아요. 옆에 있는 동생이든 네. 언니도 오빠든 붙잡아 놓고 한번 네.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내신 수학으로 좀 넘어가 봐서 네. 그러면 결국은 중학교보다는 개념도 좀 깊어지는 거고 양도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신에 대비하는 수학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수학을 벼락치기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벼락치기 해놓고 좋은 점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꾸준한 페이스를 가지고 매일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벼락치기 하면 문제는 수능에서 또 안 돼요. 네. 내신은 뭐 어떻게든 했다고 치더라도 네. 수능에서 분명히 구멍이 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 그래서 저는 학생들 그런 걸 진짜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특히 자연계열 친구들은 과학을 좀 부담스러워할 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학을 조금씩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수학을 몰아서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매일매일 2시간씩 하면 수학을 한 대여섯 문제 풀면 네. 끝이 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저는 사실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매일매일 많이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물리적으로 수학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어떤 정해놓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양을 먼저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네네. 예,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딱 네. 타이트하게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양을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스스로는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정리하면 공부량이 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될까요, 수학은? 수학은 이제 내신에서는 또 서술형의 맞아요. 비중이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숙제할 때부터 좀 예쁘게 풀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서술형 쓸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험같이 이렇게 어떤 정해놓은 시간에 타이트한 상황에서 압박되는 상황에서 평소의 습관대로 예쁘게 풀이를 한다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막 다급해져도 뭔가 숫자를 막 잘못 보고 실수한다거나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검산할 때, 그럴 때 또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예쁘게 풀이하는 습관을 꼭꼭 강조를 해요. 맞아요. 수학 예쁘게 풀라는 게 색깔 펜으로 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예. 아니죠. 그러니까 그 풀이를 누가 보더라도 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정리를 해서 풀라는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는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서 수리 논술 또 네.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29번, 30번이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문항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공부를 해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평소에 수학을 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 이게 내신은 또 시간이 5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100분에 우리가 30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만 이제 내신은 적게 22문제 그리고 많게는 28문제까지 근데 또 심지어 서술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50분 안에 풀려고 하면 사실 모든 아이들이 항상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트한 상황 안에서 빠르게 푸는 이런 습관을 가지려면 평소에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잘 길러져 있어야 이제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신은 일단은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길러둬라. 네. 그리고 이제 예쁘게 풀어라.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셔라. 이런 네. 얘기일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좀 지금 그 2022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도 이게 이슈가 물론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은 이제 수능 출제 과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 공통적으로 가르치는데 이제 고교 학점제 목적 자체가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수강하라. 맞습니다. 라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금 수학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요. 지금 맞아요. 미적분 2나 기하는 사실상 필수 과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고2, 3들의 미적분이 미적분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사실은 학습량이 더 늘어난 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미적분 2와 기하는
등급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과학기술 전문 교과인데 이런 과목들도 이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단계를 8과목까지 이수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현재상으로는. 지금 친구들이 선행을 되게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한은 언제 배워야 되고 네. 미적분 2는 이제 미적분 1을 배우고 나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네. 선행은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이런 선행 시기나 이런 기타 과목들의 학습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건 그냥 1학년 때의 시험이거든요. 네네. 이게 물론 이제 그 후에 나오는 과목들도 네. 뭐 선행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1, 2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으면 사실 뒤에 나오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진도 나가는 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선행이라는 게 아이들이 워낙 이제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르면 본인들도 워낙 다급해져서 그걸 같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있는데 일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네. 올해 이 내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공통수학 1, 2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집중을 하시고요.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우리 수능 출제 과목인 대수 그리고 미적분 1, 네,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또 뭐 학교에 따라서 교과 편성이 조금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확률과 통계를 또 2학년 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학교 교과 편성을 먼저 파악을 해두고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겨울방학을 짜셔야 하는데 올해 1년 이제 겨울방학 전까지는요 공통수학 1, 2에 일단 완벽하게 몰입을 하시고 그리고 벌써부터 저는 기하랑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빠르다? 네, 많이 빨라요. 네, 그리고 또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수하고 미적분 1이 꼼꼼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스킬적인 부분들은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이용하는 재료만 달라질 뿐이지 네.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목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벌써 미적분 2나 기하를 선행을 생각하기에는 많이 이른 것 이런 것 같습니다. 같다. 네. 어쨌든 고1 학생들은 내신이 중요하니까 네. 공통수학 1, 2에 집중을 하고 네. 겨울방학 때 이제 대수나 미적분 네. 공부하고 미적분 2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마라. 네. 대수 미적분을 잘 한다면 충분히 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수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요거는 물론 학습과 좀 별개의 이야기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수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왜 이렇게 수학을 힘들어 할까요? 일단 이제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수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네, 왜냐면 뭐 벼락치기에도 90점 충분히 나왔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괜찮았다가 수학을 만만하게 봤다가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서 그 양과 깊이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그쵸. 거기서 우르르 수포자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진짜 항상 난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 고등학교 때 이 수학의 깊이와 양에 대해서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각오를 하고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정말 제대로 해야 수포자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수능에는 출제되는 게 뭐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지만 사실 그것들을 좀 잘 따라갈 수 있으려면 뭐 직접 출제가 되는 과목은 아니더라도 네. 뭐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게 또 고1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탄탄하게 해두면 사실 수포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수학을 뭐 놨다 아니면 뭐 좀 뜨문뜨문 공부했다 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무조건 수포자가 될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수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정말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결국 포기를 좀 하게 네.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대로 고1 수학 그리고 기본기 잘 다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뭐 수능은 아직 지금 고1 친구들한테는 좀 먼 미래 이야기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수능을 만약에 학생들이 대비를 한다면 네.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뭐 수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고1 수학을 개념부터 완벽하게 기초를 잘 다져놓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1 수학이 직접 연계는 아니더라도 수능에 출제되는 거에 이제 간접적인 연계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네네. 기초부터 잘 다져 나가시고 뭐 벌써 이제 학력평가의 어떤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아직 맞아요. 없고요. 예, 일단 고1 수학을 내신, 뭐 수능 이걸 구분짓지 않고 일단 열심히 하자. 네.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내신과 수능을 구분짓지 마라. 네. 라는 걸 저도 늘 이야기하는데 네. 계속 구분져요. 맞아요. 계속 구분짓고 나중에 이제 뭐 수시파, 내신파, 맞아요. 수능파, 뭐 교과파, 종합파, 온갖 파들이 다 나오는데 제발 좀 저도 말씀드릴게요. 수시와 정시는 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연계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통수학 2에서 하나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공통수학 2에 이제 중간에 단원에 함수라는 단원이 나와요. 함수와 그래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대수에 가게 되면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함수에 대해 완벽하게 기초가 잡혀 있지 않다면 대수 진도를 따라가기가 분명 어려울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고1 수학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간접적인 연계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수학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고1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럼 고1 수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해라 네. 라고 하면 안 해요. 난 다 지금 미적해야 되고요. 맞아요. 조급하죠. 조급 확통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하냐라고 하는데 네. 돌아가도 되는 거죠, 사실은. 돌아가야만 하는 그쵸. 거예요. 네. 걷지도 못하는데 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서 뭐 이거를 처음부터 아주 끝까지 다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부담이니까 제가 어느 선을 정해준다면 뭐 유형서의 필수 유형 문제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해두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면 네. 그래도 꽤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확률과 통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제가 학통을 공부할 때 느꼈던 거는 저는 풀어서 맞췄어요. 네. 근데 선생님 풀이법이 달라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이거 선생님 풀이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제가 틀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확통이 약간 요런 좀 저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학생들도 약간 느끼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통 요 부분을 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확률과 통계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네. 뭐 통계 쪽보다도 네. 사실 경우의 수 쪽이 어렵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렵게 나오자면 정말 한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아이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형 문제집을 풀 때는 네.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 무슨 내용을 써서 풀어야 되는지 위에 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풀기 때문에 풀 수 그쵸,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시험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뭐 중복조합인지, 이게 뭐 중복순열인지. 네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유형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걸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일단은 그 문제 유형을 네. 먼저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고 또 하나 수능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 컷은 늘 84점 아니면 네. 86점 사이예요. 네. 그리고 2등급 컷은 76점인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의대나 메디컬을 가려고 하면 최소 92점 이상. 네. 사실 요 84점과 88점, 92점 결국 4점 문항 차이인데 네. 물론 문항 수는 하나지만 네. 그 참 갭은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걸 하려면 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그 고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아이들의 맞아요. 고민이잖아요. 네. 뭐 그 아이들은 뭐 어떤 유형이 있어야 되고 유형 문제집을 공부하고 이런 단계는 지났고 정말로 진짜 창의력, 사고력을 요하는 거를 이제 네. 고민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려고 공부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정말 한 문제를 일주일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적도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시도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아닐 것 같아서 시도를 네네.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논술 공부를 하다 보면요. 네. 정말 논술은 좀 수능하고 다르게 되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풀이로 다양하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한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연습을 하면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뭔가 겁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또 이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최고 난도 문제를 이제 풀려고 고민을 할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시도하는 거를 겁내지 않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고민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친구들 말씀하신 거 저 완전 공감하는 게 지금 친구들은 수학도 풀이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막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만 맞추려고 해요. 근데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선생님께서 가풀이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뭐 효율적이고 네.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그대로 풀 수 없으면 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전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네.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양만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맞습니다. 양치기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이건 좋은 방법일까요? 양치기는 사실 중학교 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네. 지금 고등학교 때 무조건 양치기만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한 문제집을 풀더라도 뭐 5회독, 6회독, 7회독, N회독 하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독 말씀해 주셔서 문제집도 그렇더라고요. 이걸 하고 그 다음 코스를 밟고 네. 이거 뭐 정해져 있나 봐요. 맞아요. 지금 친구들은.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쫓겨하고 불안해하는데 네. 보통 한 문제집을 몇 회독 정도 하는 게 좀 적절할까요? 근데 이제 그 몇 회독이라고 하는 건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다시 맞을 수 있으면 네. 그럼 그때는 그 문제를 소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맞출 수 예, 있으면. 만약에 그 문제를 계속 틀리면 10회독이라도 해야죠. 그쵸. 네. 근데 만약에 뭐 두세 번 만에 그 문제를 이제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정도가 됐다 하면 넘어가도 되는 거고요. 문제집은 본인이 확실히 100% 소화할 때까지 회독하는 맞아요. 거다. 네. 두 번에서 100% 소화했다면 네, 넘어가셔도 넘어가셔도 되죠. 된다라는 네. 또 하나는 오답노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학생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되게 알고 있고 네. 또 만들어야 될 것 같나 봐요. 네. 그래서 만들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상 오답노트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답노트야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끼기에 오답노트는 본인이 그 문제를 틀렸으니까 오답노트를 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 고민의 흔적들이 막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개념을 적용했더니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해설서처럼. 네. 해설서를 그대로 이제 옮겨 쓰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오답노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실 문제를 많이 틀리는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쓰는 건 전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아이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냥 절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데 틀린 문제들을 다 오답노트를 쓰다 보면 마치 무슨 신문 스크랩북 하는 것처럼 또 거기에 초점이 옮겨져서 본질이 뭔지 까먹고 그거 꾸미는 데만 시간을 쓰거든요. 사실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에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한두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을 오답노트를 써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사고의 흐름 과정이라던가 필요한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틀린 문항이 많은 친구들은 오답노트보다는 그냥 그 틀린 문항을 완벽하게 소화할 때까지 N회독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수능 수학과 이제 내신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사실 저는 올해 고1 학생들은 결국 수학이 이제 대입의 당락을 저는 입시를 한 사람이니까 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른 과목 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자율전공 학부라는 걸 선발을 하잖아요. 네.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학 잘하는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가려고 하는 게 네. 강해요. 특히 자연계열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과학 못해도 의대 똑같습니다. 수학 잘하면 갈 수 있는 거라서 학생들 제발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1 친구들한테 좀 수학은 이렇게 해라 아니면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보내라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이러한 다양한 학습법들을 보고 느끼는 게 있어도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꼭 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뭐 교우 관계도 겪고 하면서 사실 이 수험 생활을 흔드는 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본질이 뭔지 잊지 않고 그거에 집중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은 뗄 수 없습니다.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에서 저도 이번에 좀 정리하다가 알았는데 행정학과나 이런 네. 사회과학 계열에서도 미적분 원과 확통을 거의 다 지정해버렸어요. 권장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과학 계열은 확통이 필요한 분야이긴 네, 한데 그쵸.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수학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를 가기 어렵다라는 네, 이야기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미리쌤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